네, 그럼 22대 총선 결과가 앞으로 전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K스탯 컨설팅 소장 그리고 정치팀 신재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까지의 개표 상황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거뒀고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신 기자, 먼저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예,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1석, 확정 전수치이긴 하지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합치면 총 174석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일당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지역구 의석으로 과방을 차지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109석 정도 얻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범죄자 심판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야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른바 금사가 또 선거 중반 이슈가 됐던 대파값 같은 물가 이슈 그리고 이종섭 주 호수회사 논란 등 정부 여당이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상일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많은 관심을 받았죠. 사전 투표율은 31.28%, 그리고 어제 잠정 총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투표율이 좀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이번에 그 사전 투표가 30%를 넘기면서 이제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지 않느냐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최종 투표율을 보면서 투표율이 좀 낮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20년간 총선의 평균 투표율이 57%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거기에 네. 비해서 67%라는 투표율은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난 총선의 66.2%보다도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 한 몇 년간의 선거들을 보면 사전 투표가 정착이 되면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그런 현상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게 여야가 너무 서로 그 네거티브 심판 선거에 막 그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 혐오나 무관심층들이 많아지면서 투표율이 좀 낮아지지 않겠냐는 관측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어떠한 기준을 각자 가지고 계시든 결국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뜻들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일종의 일상화된 것 같아요. 투표라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게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든 서로 비방을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선거로 치러지든 어떤 기준이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평가들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높은 투표율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각 당의 희비는 좀 엇갈렸습니다. 실제 결과는 그때보다는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출구조사, 예측조사 발표 상황에서는 사실 여권, 여당의 개헌선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암울한 어떤 예측들이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최근 마지막 개표 상황들을 보면 이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선거 기간에 그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시간 이후에 여당에서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닥을 찍고 그 보수가 좀 결집하거나 내지는 그 야권의 어떤 개헌선 200석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대 야당의 출현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들이 발동한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이번에 최종 개표 결과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크진 않지만 일부분 좀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히 아마 예상했던 출구조사 결과랑 다른 그 개표 결과가 나온 지역들이 주로 이제 그 부산 경남 지역들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들에서 상당수 지역에서 여론조사 상에서도 접전 지역이 많았었고, 네. 예측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들 당선이 좀 가능하다라고 본 예측한 지역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수 지금 국민의힘 그 보수 결집 현상으로 귀결이 됐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적어도 예측조사 결과보다 사실은 득표율 격차가 좀 좁혀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도 어떤 그런 마지막 그 며칠 사이의 그 흐름 속에서 이 거대 야권 야당 어떤 출현 내지는 개헌선이 어떤 이제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들이 발동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각 지역의 선거 승패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아마 그 개헌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호소들이
그 보수층의 어떤 그 경각심을 좀 일깨우면서 결집을 시킨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 소장님께서는 야권 200석설에 대해서 좀 보수층이 집결한 부분이 좀 적게나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지훈 기자가 분석하기로는 이 실제 범야권 의석수가 거의 200석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온 상황을 감안할 때 이게 앞으로 국회의 이 의석수에 따라서 어떤 지점에 좀 영향이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300석 의석 가운데 이 과반인 151석 이상을 갖냐 아니면 제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하냐 또 개헌 가능성이 200석을 차지하냐가 국정을 좌우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과반을 목표로 세웠었는데요. 대통령실과 정부가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원하는 상황을 저지할 수 있는 특히 국회의장을 차지할 수 있는 과반 의석 1당이 승패의 잣대라는 거였습니다. 막판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또 진보당까지 합치면 범야권이 180석을 넘는 의석을 갖게 되는데요. 네. 180석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한 것,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200석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또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이나 국회의원 제명, 또 대통령 탄핵 소추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입법권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과 탄핵 저지선인 101석 이상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이 남은 임기 3년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과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실현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국정 운영 드라이브에는 좀 제동이 걸렸다. 자, 소장님, 총선 직전까지 여러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당 지지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마 그런 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여론하고 이런 선거가 맞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론조사 우리가 정치 여론조사에 짚어볼 때 정당 지도를 물어보거나 내지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념 성향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조금 기본적인 어떤 유권자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사회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 전체적으로 유권자를 100으로 봤을 때 뭐 보수가 뭐 한 30% 정도 되고 진보층도 그만큼 되고 중간에 중도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하고 가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당 지지도하고 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숫자하고 그러나 같은 그런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제 그런 여론조사에서 같은 조사에서 정권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을 물어보면 한 15% 이상 차이가 나는 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동안. 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뭐 30% 초반에서 후반까지 이제 상승했을 때 지지도가 좀 올라갔다는 분석들이 있었지만 그 현상 자체는 맞지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 잘한다 잘못한다는 절대 평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40%가 안 되는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60% 넘는 분들이 잘한다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마 이런 분들이 선거에서는 기본적인 가치관, 내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나 가치관도 있지만 현재 정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의 어떤 심판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 대한 평가가 더 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지금 정권이 이를 잘못한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표심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아마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숫자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 보이는 숫자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22대 국회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것일 것 같은데요. 이 여소야대 상황이 임기 내내 유지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 전국 대치 상황을 좀 치열해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좀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분명한 정권 심판의 여론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다음 달 말부터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대여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과정에서 관련한 어떤 특검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또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한동훈 특검법과 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었고요. 다만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또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하고 뭐 이런 과정들 또 법안이 폐기되는 그런 21대 국회에서의 모습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범야권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당장 이 참패를 당한 여당 안에서도 책임론을 두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나 아니면 인사 같은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P와 BBC 등 외신들도 총선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레임덕이 될 위협에 빠져 있다, 직면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소장님 좀 지역별로 살짝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수도권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서울에서 37석, 총 48석 중에 그리고 경기도는 60석 중에 53석을 가져갔어요. 이 정도까지의 결과를 좀 예측하셨습니까? 사실 그 총선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쭉 공표 가는 기간 동안 보면서 서울 수도권이라고 우리가 통칭하지만 서울하고 경기도가 좀 결이 다르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뭐 일반적인 정당 지도를 봐도 그렇고 또 지역별 그 여론조사에서도 서울 지역은 좀 오히려 이제 보수 정당이 좀 더 회복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었고 네. 경기도 쪽은 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봤는데요. 실제 지금 이번 최종 결과를 보면 지난 20년 총선 당시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조금 늘어났지만 사실상 거의 그때와 근접한 성적.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 서초, 송파 지역 이외에 국민의힘 지금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그 용산하고 동작을 그리고 마포갑이 됐죠. 지금 조정훈 후보가 됐을 것이고. 도봉갑도 있죠. 도봉갑. 그 정도가 지금 아마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그 회복을 하고 지켜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실은 결국 고배를 마셨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그 보수 정당 후보들이 당선되던 지역 이외에는 분당 갑을 지역 유일하게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 전체에서 보면 물론 각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의 격차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격차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르게 그 어떤 이 그러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심판론 선거 기준 그 흐름 속에서 정권 심판, 정권 견제론의 어떤 기세들이 더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다양한 어떤 그 선거전 호소를 통해서 좀 막아봤지만 극복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호남에서는 좀 지역주의가 강화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선거가 이렇게 이제 심판 선거로 치러지다 보면 상대가 많이 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 호남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그 영남권에서 특히 부산 경남 지역 울산 이런 쪽에서 국민의힘 그 일색의 어떤 당선들이 아니라 좀 다양한 어떤 후보들 당선될 가능성이 많이 보였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영남 쪽에서는 지금 마지막에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200석을 넘는 야당이 탄생한다, 야권이 탄생한다 이런 어떤 그 경각심들이 이렇게 많이 불러일으켜지면서 결국은 보수 결집이라는 현상을 택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그 국민의힘은 최초로 그 호남 지역 전 지역의 후보를 공천을 했었죠. 그래서 전북 지역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 후보 당선됐지만 예. 그러나 두 자릿수 득표를 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경북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대부분 다 낙선을 하셨는데 그러나 득표율을 보면은 30%대 40%까지 올라가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석 숫자로 보이는 지역주의의 문제하고 실제 그 유권자들의 표심 속에 담겨 있는 지역주의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선거라는 구도가 너무 대결 구도로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한쪽에 쏠림 현상들이 강화됐지만 그러나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사실 두 정당 모두 이게 어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많은 부분들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어쨌든 이게 그 서로가 좀 이렇게 그 대립하는 서로 그런 어떤 대결 국면의 어떤 그 선거로 치러지면서 다시 현상적으로는 지역주의가 강화된 모습처럼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일 K스택 컨설팅 소장 그리고 정치팀 신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